자, 계속해가지고, 자, 임의대리인과의 거래 한번 나가봅시다. 갑은 임의대리인과 거래의 특수성 해가지고, 오른쪽에, 일단 대리권 확인해야 되는 거, 기본적인 거, 어떻게 확인하죠? 둘째 줄에 위임장으로 보통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납은 대리권의 범위도 확인해야 됩니다. 둘째 줄에,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은 무권대리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무효가 됩니다. 일단, 법률적으로. 그래서 무권대리라는 개념도 아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답은 실명 확인이다 해가지고, 거기는 첫째 줄에 좀 밑줄 걸 게 있어요. 가족이 아닌 임의대리인의 경우에는 본인하고 대리인이 실명 확인 그런 거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는데 그 다음 위임장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 본인에게 동그라미 하시고 요거 대리인 하면 틀리는 지문이 됩니다. 본인의 인감증명서 원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본인 요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정대리인과의 거래 그래가지고 아까 법정대리인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해가지고 뭐 1번에 친권자, 뭐 지정후견인, 뭐 스님후견인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납은 거래 방법, 뭐 특별한 거 똑같고요. 그 다음 2-3 거래 상대방의 특수 문제, 타인 명의 예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금융실명제가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 지금 이 법을 위반해가지고 사람들이 타인 명의로 예금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 예금 계약 자체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이거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시기 전에 법에는 강행규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임의규정이 있다. 요 개념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요 강행규정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당사자가 요 법하고 다른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합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강행이라는 말은 꼭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질서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거를 허물어뜨리는 다른 합의를 해봐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임의규정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회 질서하고 그 기본하고는 관계없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임의규정이라 그러는데 이때 이 법하고 다른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합의를 하면은 이때는 이 합의가 이때는 임의규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요 다른 합의가 먼저 적용이 돼요. 이런 것을 이제 강행규정, 임의규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요 강행규정 속에는 또 효력규정이다, 단속규정이다. 요렇게 또 보통 논의하죠. 단속규정이다. 요거는 뭔가 하니까 단속규정은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포장마차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금 길거리에서 포장마차 하는 이분들은 지금 전부 뭐를 식품위생법을 지금 어기고 있다고요. 식품위생법을 지금 위반하고 있죠. 그런데 식품위생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되는 거니까 당연히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인데 이 사람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했을 때 그럼 거기서 일어나는 매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음식물을 사고 파는 매매 행위를 할 건데 이 매매 자체가 무효인가? 그렇게는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는 어디까지나 유효하다고 봐요. 이것까지 이제 무효로 만들어버리면은 굉장히 골치 아파지죠. 그 대신에 뭐 이런 거 있죠. 뭐 벌금 같은 거 물지 않습니까? 과태료, 벌금 이런 거 물죠. 이런 걸로 이제 제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효력 규정이라는 것은 이거는 어기면은 바로 무효가 돼요. 그래서 이제 강행 규정 중에서도 효력 규정이라는 게 있고 단속 규정이라는 게 있고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은 무효가 되는데 단속 규정을 위반한다고 해서 그게 무효는 아니고 유효다. 이런 개념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법이 많은데 어떤 게 강행 규정이고 어떤 게 임의 규정이냐. 그다음에 어떤 게 또 효력 규정이고 어떤 게 단속 규정이냐. 이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런 사건들이 문제가 되었을 때 판사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해가지고 이것은 강행 규정이다. 이것은 효력 규정이다. 이런 식으로 판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례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실명제라는 법을 위반했다 그랬죠. 그럼 이게 일단 그 법이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 이게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법을 어겼을 때도 또 이게 효력규정인지 단속규정인지 이게 또 문제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교과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34페이지 그 밑에서 보면은 다섯째 줄 이게 단속규정인지 그 밑에 줄 효력규정인지 해가지고 대법원은 해가지고 단속규정설에 따른다. 따라서 금융실명제 하에서도 타인 명의 예금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판례에 의하면은 단속규정에 불과하다.
법을 위반했으니까 뭔가 벌금이라든지 제재는 받을 겁니다. 그러나 사법상 예금 계약은 유효하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게 일단 유효하다면은 1관문은 통과됐죠. 유효하다면은 2관문으로 A라는 사람이 지금 돈을 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출연자라 그러죠. 근데 B라는 사람이 예금 계약 명의자는 지금 B라는 사람으로 명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은행은 A에게 돈을 지급해야 되느냐, B에게 지급해야 되느냐. 이때 실제로 예금 계약 당사자는 누구라고 봐야 되느냐. 이런 또 어려운 문제가 또 이제 있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논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명의자입니다. 왜? 금융실명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으니까 은행은 명의를 확인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행은 일단 이 사람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A일 때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요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납은 오른쪽에 35페이지 타인명의 예금의 예금주 그래가지고 가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게 나오고 납번에 보면은 금융기관이 타인명의 예금인을 타인명의 예금인지 그것을 모를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은행이 모르겠죠. 이때는 명의자가 그 거래 당사자라는 거죠. 거래자가. 그게 밑에서 세제 줄입니다. 예금 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서 예금 계약을 체결할 의도로 보아야 한다. 이게 우리 판례라는 거죠.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답은 아는 경우입니다. 아는 경우. 그래서 쭉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한 장 넘겨보시면은 36페이지 둘째 줄부터 그런 말이 나오죠. 특별한 사정으로서 출연자와 은행 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 반환 채권을 기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예외적으로 출연자다. 어떤 약정이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도 없죠. 명시적으로 했던 묵시적으로 했던 여하튼 그런 관계가 인정될 때는 예외적으로 A가 된다. 아주 외우기 쉽죠. 원칙 예외. 그래서 이거 꼭 아시기 바라고 일단 유효하다는 점.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답은 실무상 유의사항 해가지고 다른 부분은 다 읽어보시면 되고 밑에서 세제 줄요. 실거래에서는 되도록 타인명의 예금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이런 것도 상식적이지만 지문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골치 아프니까요. 근데 만약에 부득이 어쩔 수 없이 타인명의 예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면은 출연자, 실질적 예금자에게 당신 좀 위험하다 이런 거를 고지시켜 주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공동명의 예금. 굉장히 또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금주가 지금 두 사람 이상이라는 이야기죠.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그 37페이지 보니까 제일 위에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그러니까 지금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그 예금주인데 사망하고 나니까 상속인이 여러 명이더라. 그럼 공동으로 상속하겠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목적요? 예금 감시 목적. 한 사람이 돈을 가져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어디 도망갈 우려가 있을 때 예금 감시 목적. 그 다음에 공동사업, 동업을 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일종의 예금 감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학자들의 견해는 세 가지 학설이 있죠. 준공유설, 준합유설, 그 다음에 일종의 이것도 분할채권이기는 분할채권인데 공동 반환을 해야 되는 특약이 있다고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공동 반환 특약부 분할채권설입니다. 조금 기본적인 것도 설명드려 볼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유하고 합유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공유하고 합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떤 토지가 있는데 지금 이 토지가 소유자가 지금 A하고 B 두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소유자가 두 사람이냐? 원래는 A 혼자 이 토지를 다 매수하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B라는 사람을 끌어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반씩 내었다. 이럴 때 이 사람들의 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와 B는 지분이 2분의 1씩 있다. 그래서 이런 건 어디까지나 우연적 사정이에요. 그냥 우연적. 우연적으로 A와 B가 이 토지를 공동 소유하게 됐다는 거죠. 이때는 요 지분이라는 개념은 요거는 완전히 단독 소유권하고 똑같아요. 단독 소유권. 그러니까 A가 이 지분을 딴 사람한테 팔아먹을 수도 있고 저당 잡힐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의가 나빠지면은 우리 토지 가르자 해가지고 분할 청구도 가능하고요. 등등 이런 거를 우리는 공유라고 그래요. 공유. 요게 공유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 A, B 사이에 동업관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업을 하다가 사업차 이 토지를 매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요런 관계를 인정하면은 이거 이상한 결과가 발생하겠죠. A가 자기 마음대로 지분을 팔아버리면은 C라는 사람이 새로 이 자리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B는 C라는 사람하고 동업을 해야 되겠죠. 말이 안 되죠. 동업이라는 것은 신뢰관계가 생명인데. 그러니까 요거는 지분이라는 개념 자체는 존재하는데 지분을 처분할 수가 없어요. 요게 요쪽하고 결정적인 차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유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요거를 합유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합유. 그래서 요럴 때 요 사람들은 합유를 하고 있다.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쪽 다 지분이라는 개념은 있는데 이쪽은 완전히 단독 소유권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이쪽은 동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개념이 인정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물건에 대해서는 이게 공유인데 이 사람들이 A, B가 채권을 지금 두 사람이 같이 가지고 있다. 물건일 때는 공유인데 물건이 아니니까 요 앞에 준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준공유, 여기서는 준합유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는 준공유, 여기서는 준합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A, B가 채권을 준공유하고 있다는 말은 단독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각자. 자기 거 자기가 챙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지분만큼 상대방한테 가가지고 돈 달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이쪽은. 근데 이쪽은 어떻게 돼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공동으로 채권을 행사해야 돼요. 공동으로 채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준공유, 준합유. 그게 가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번 준공유설 그래가지고 제일 끝에 그런 말이 있죠. 지분 분할이나 지분의 환급 청구도 가능하다. 자기 몫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준합유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제일 끝에 있죠. 공동 명의로 직업 청구를 해야 된다.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답은 분할채권이라는 말은 분할채권. 채권은 원칙적으로 별다른 특약이 없으면은 사람 수만큼 분할된다. 이렇게 보는 게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우리 채권법의 대급,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서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채권자가 여러 명일 때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분할채권설에 따르도 원칙적으로 단독 청구가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데 단독 청구를 해버리면은 문제가 생겨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동 반환의 특약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한을 달아버리는 거죠. 사실상 이렇게 돼버리면은 요거하고 비슷하게 돼버리죠. 혼자서 단독 청구가 안 되니까요. 공동 반환 특약이 있다고 이제 간주를 해버리니까 요 준합유하고 비슷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설은 공동 명의 예금이 있을 때 준공유로 보자, 준합유로 보자, 아니면은 공동 반환 특약이 있는 분할 채권으로 보자. 이거는 실질적으로 준합유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넘겨보시면은 판례가 있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은행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죠. 5줄에 준합유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그 밑에 판례는 동업의 경우에는 이거죠. 공동반환 특약부다 해가지고 판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마번에 결론에 그걸 잘 해놨어요. 유형별로 보면은 1번 상속예금의 경우에는 준공유로 봅니다. 상속예금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겠죠. 상속예금의 경우에는. 지금 A라는 사람이 은행에 지금 갑은행에 지금 3천만 원 지금 예금 채권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A가 만약에 사망을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 밑에 A 밑에 직계 비속이 B, C가 2명 있다고 칩시다. 상속은 나중에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때 상속의 일반 법리를 그때 말씀드리고 이때 이 사람들이 공동상속을 하거든요. 요때는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준공유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상속은 준공유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속예금과 같은 경우에는 준공유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때 요 상속분이 이 사람이 1대1이거든요. 그럼 3천만 원에 대해서 이 사람은 1,500만 원이고 이 사람은 1,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B가 혼자 가가지고 1,500만 원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이 두 사람들 사이에 상속분이 1대1인지 아니면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는지 등등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준공유라고 봐야 되는데 가로수에 뭐라 그랬습니까? 실무상으로는 준합유로 처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은행의 편의를 위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으로 오라는 겁니다. 공동으로. 그래야지 주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 정도도 밑줄 깡입니다.
상속예금은 준공유로 보되 실거래상으로는 준합유에 준하여 처리를 하고 있다. 그거 아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번 동업자 예금의 경우에는 준합유로 본다. 그래서 혼자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3번 예금 감시 목적 등인 경우에는 공동 반환 특약부 분할 채권으로 봐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제 준합유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결론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위에 있는 판례를 요약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실무상 유의사항.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첫째 줄, 공동명의 예금을 피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은 왜 당사자가 공동명의 예금을 하는지 그것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약을 좀 해놓아야 될 것이다 해가지고 거기 1, 2, 3, 4 해가지고 뭐 어떤 특약이 내용이 있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고 요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미성년자 명의의 예금. 아까 미성년자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성년자 명의 예금은 혼자서는 못한다 그랬죠. 법정 대리인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가지고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그래서 원칙이 뭐라고요? 원칙이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랬죠.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완벽하다. 만약에 단독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법이라는 것은 어겼을 때가 문제죠. 단독으로 하면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취소권. 그러면 법적 효과가 소급적 무효다. 아까 여기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굳이 법정 대리인의 도움을 안 받고 혼자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크게 불리함이 없을 경우에는 혼자서 하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민법에 보면은 많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몇 개 소개되어 있습니까? 그 셋째 줄에 있죠.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용돈 조항이에요. 이게 바로. 법정 대리인이 용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 용돈 쓸 때는 미성년자가 혼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 용돈 조항이라고 써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영업을 하는 행위도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영업을 하는 행위도. 뭐 그런 게 이제 가면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게 나오는 거니까 성년의제라는 게 나옵니다.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결혼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의제라는 말은 간주하고 똑같아요. 성년으로 가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런 이야기예요. 가령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지금 여 밑에 A가 있지 않습니까? 얘가 지금 18세 미성년자예요. 근데 미성년자가 B하고 지금 만약에 18세하고 혼인을 한다고 쳐보세요. 혼인을 한다고 쳐보세요. 그럼 여 밑에서 혼인중의자 C, 혼인중의자, 직계비속인자 출생할 거 아닙니까? 혼인중의자라 그러는데 이런 사람을 만약에 성년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없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A는 아직 18세 미성년자죠.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의 친권의 복종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도 A는 갑의 친권의 복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식도 역시 친권의 복종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상하죠? 할아버지가 지금 그 현실 감각도 떨어지고 그럴 건데. 그러니까 요 친권 요 연결고리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A를 아예 18세지만은 20세 성년으로 그냥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갑이 여기 간섭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 자식에 대해서도 A나 B가 그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성년의제라는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 신분에서 혼인을 해버리면은 얘는 성년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성년이니까 혼자 할 수 있다.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교과서에 보시면은 넷째 줄에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다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오죠. 따라서 미성년자가 용돈으로 받은 것은 그 혼자서 예금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어렵게 나오면은 미성년자가 얘가 이제 18세가 됐는데 19세 때 만약에 얘가 이혼을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아직 얘는 여전히 19세 미성년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도로 그러면 미성년자 상태로 돌아가느냐 이런 문제예요. 18세 때 혼인을 했으면 성년으로 봐주는데 미성년 신분에서 이혼을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거 우리나라 통설은 성년으로 봐버립니다. 한번 성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뭐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약집에 보시면은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때 참고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납은 보시죠. 미성년자 명의 예금의 지급 해가지고요. 자, 이때 첫째 줄 40페이지. 친권자가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법정 대리인이니까 미성년자 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미성년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하면은 은행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이해상반행위라는 개념도 아셔야 되는데, 셋째 줄에 이해상반행위라는 친권자에게는 이익이 되고 미성년자에게는 불리한 행위를 이해상반행위라고 그럽니다. 뭐 이런 예가 있을 수가 있겠죠. A라는 지금 18세 미성년자가 은행에 지금 예금이 그에게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1억 정도 예금이 있다고 쳐볼까요? 근데 요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A의 법정 대리인 지금 B가 있는데 이 사람이 친권자가 지금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할 거 아닙니까? 이때 미성년자 자기 직계 비속의 예금을 가지고 담보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만약에 가능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미성년자에게는 불리하고 친권자에게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성년자에게는 불리하고 친권자에게 유리한 거, 요거를 우리는 이해상반행위라고 그래요. 이해상반행위. 서로 이해가 지금 충돌하지 않습니까? 요럴 때는 이 친권자는 이런 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리권 같은 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 대리인이라는 걸 선임해가지고 그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상반행위권도 개념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 거꾸로는 아니에요. 요 지금 미성년자에게는 유리하고 친권자에게는 불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해상반행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미성년자가 유리하니까요. 이거는 그냥 해도 되는데 미성년자가 불리하고 얘가 유리할 때는 요거는 이해상반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셋째 줄에 있고 그 민법 921조가 나오죠. 이때는 특별 대리인이라는 게 선임돼야 된다. 그러면은 해가지고 친권자가 예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가? 그러니까 헷갈리죠. 그 돈을 미성년자 명의의 예금을 친권자가 돈을 받아간다. 어디에 쓸지 알 수가 없죠. 미성년자를 위해서 쓸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쓸지도 모르죠. 근데 은행은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은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어디까지나 정당한 법정 대리인의 권한 내에 있으니까 은행은 지급에 대해서 거절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권자가 예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도 밑줄 꺼놓으시면 되겠어요. 다음번에 나오네요. 미성년자 명의 예금의 예금담보대출 첫째 줄 예금을 담보로 친권자가 채무자가 되어서 대출받는다. 이거 안 된다 그랬죠. 명백한 이해상반 행위다. 그러면은 셋째 줄 예금담보대출은 어떠한가? 이것은 미성년자를 이제 채무자로 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 친권자가 악용을 하면은 그거는 탈법행위라 그래가지고 민법상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반사회질서법률행위, 뭐 강행법규 위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탈법행위가 무효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그 친권자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용도를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까처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그런 게 나옵니다. 읽어보시고. 그래서 친권자가 공동명의로 행위를 하면 가장 좋을 것이다. 뭐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누가 있느냐? 당연히 친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줄은 밑줄감이죠. 부모가 다 살아있으면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조심할 게 있죠. 요런 것 정도 한번 보시죠. 지금 이런 이야기죠. A라는 지금 미성년자가 있고 이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 친권자가 지금 다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이 다 대리권이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공동대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갑이 을의 의사를 무시하고 혼자서 대리하면은 그거는 무권대리가 됩니다. 반드시 공동으로 대리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기면은 위반 시에는 이게 무권대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은행 입장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쪽으로 동의를 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은행 앞에 동의서가 왔습니다. 동의서가 왔는데 그 동의서에 보니까 갑을 이렇게 돼 있어요. 갑을 공동명의라고 돼 있어요. 공동명의.
사실은요, 을은 전혀 이 사실을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부인은 전혀 지금 제외되어 있는 거예요. 갑이 지금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동의서에 자기 부인의 도장까지 찍은 겁니다. 공동명의자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을도 여기 동의서에 사인을 했으니까 도장을 찍었으니까 동의를 해줬구나. 은행 입장에서는 착각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아까 뭐라 그랬죠? 법적으로 선의자라 그랬죠. 선의자. 을이 사실은 도장을 사인을 안 했는데 지금 은행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모른다 그랬죠. 이런 것을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것을 선의자라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은행은 동의서가 왔기 때문에 이 미성년자하고 예금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제 완벽하게 예금 계약을 체결했다 해가지고 은행은 이제 마음 놓고 있겠죠. 나중에 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을이 나는 거기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왜 너희들 예금계약 체결했느냐 해가지고 요 예금계약에 대해서 나는 이거 취소권 행사하겠다. 이게 가능하냐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을 인정하면은 은행에 큰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은행은 선의자니까 여기서 보호 대상이 되죠. 이거는 이쪽이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이 사실상 갑이 혼자 있기 때문에 무권대리가 돼가 이게 무효가 돼야 되는데 요때는 은행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때는 이 은행은 보호된다. 요런 조문입니다. 그게.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그 40페이지 밑에 셋째 줄 부모가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해야 된다는 것은 공동의사에 해야 된다. 반드시 공동명의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요것도 밑줄감이고요. 그래서 의논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의논만 하면은 동의서에는 갑 혼자 도장 찍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의사가 중요하다. 요것도 아셔야 되고 특히 민법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가지고 부모의 한쪽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대거나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는 그 공동행위가 부모 중 한쪽의 의사에 반하는 데도 이런 이야기죠. 을의 의사에 반하는 데도 이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조문을 두고 있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친권은 부모가 공동행사한다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41페이지 다시 줄요.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가 없죠. 혼자서 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뭐 한쪽이 사망했다든지 외국에 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중환자실에 있다든지 등등등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의 단독 친권에 복종하나 부가 인지할 때는 부모 협의 이런 겁니다. 요것도 뭐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아시죠? 어차피 나중에 이제 나오기는 나오는데요. A, B 간에 이제 법적으로 법률상 배우자라는 거죠, 지금. 법률상 배우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남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윗사람이 외도를 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하고 지금, 요런 거를 이제 첫 계약이라고 그럽니다. 첫 계약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혼인 외의자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혼인 외의자. 혼인 외의자. 그러면은 이 시라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배로 분만을 했으니까 저절로 이거는 모자관계가 친권이 당연히 인정이 돼요. 친권관계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어 당연히 인정되는데 문제는 아버지하고 관계예요. 이때 A하고 이 혼인 외의자의 관계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100% 남남입니다. 아무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A가 이 혼인 외의자를 보고 너는 내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인지라 그래요. 인지. 인지가 있으면은 비로소 A하고 혼인 외의자 간에 이게 지금 친권자 관계가 이제 인정이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A가 인지를 안 해주면 어떡할 거냐 이런 이야기죠. 이때는 혼인 외의자가 재판상 청구할 수 있어요. 인지해 달라고. 하여튼 그런 개념을 우리는 인지라고 그럽니다. 인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죠.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의 시의 단독 친권에 복종하는데 만약에 얘가 인지를 해버리면 이제는 A씨 공동친권이 돼버리겠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자면 결국은 이제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부모가 이혼했을 때는 부모가 일단 협의를 해가 누가 친권자냐 이제 하는데 끝끝내 협의가 안 되면은 그것도 결국은 이제 법원이 정하겠죠. 그 다음에 양자는 양부모입니다. 양부모. 그런 정도는 아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후견인. 이제 이럴 수가 있죠. 지금 A라는 지금 17세 미성년자가 있는데
지금 갑하고 을하고 지금 부모가 있는데 갑이 먼저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곧 을이 이제 을 혼자 지금 이제 친권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지금 암 선고를 받아가지고 이제 곧 한 달 보면은 사망할 그 있다는 거죠. 이때는 을이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 주변에 누구 중에 우리 아들이나 딸을 좀 잘 맡아다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지정 후견인이라 그래요. 후견인. 그래서 이 친권자가 다 없어지면은 비로소 후견인 제도가 등장을 합니다. 후견인. 그래서 일단은 지정을 하면 되고, 근데 지정을 못할 수도 있겠죠. 갑자기 을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은 지정할 겨를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때는 법에서 선임한 순서대로 됩니다. 법정. 그래서 이거 3촌 이내입니다. 3촌 이내. 근데 이 A에게는 3촌 이내 친척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법원이 선임을 해요. 그래서 지정, 법정, 선임 이런 순서로 간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돼요. 그게 지금 나번에 있죠. 지정 후견인 제도, 법정 후견인, 선임 후견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굳이 또 하나 아시려면은 요거는 이제 미성년자 이야기고 아까 한정치산자하고 금치산자도 우리 민법에 무능력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때는 바로 후견인이 등장해요. 친권자라는 개념이 없고요. 그래서 한정치산자, 금치사 선고를 받으면은 후견인부터 시작합니다. 후견인은 한 사람이에요. 아까 친권자는 두 사람일 수 있다고 그랬죠. 후견인은 반드시 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도 아시기 바랍니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바로 후견인부터 시작된다더라. 그런 거요. 그런 거. 자,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단체 명의예금. 법정용어 아니라 그랬죠. 아까 동창회 같은 거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나번에 임의단체 예금의 유형 그래가지고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뭐 고유 변호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 자체다. 그 다음에 임의단체 입증서류를 제출했다. 뭐 동창회 같은 거, 종중 같은 거요. 이때는 개인 이름으로 그 예금을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그 밑에 단체 이름이 붙게 됩니다. 3번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야말로 이거는 개인 예금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번에 답안에 보면은 2와 3번의 경우에는 나중에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레이 성립과 고지 의무의 이행, 약관에 의한 계약 성립. 은행 가서 우리가 예금하는 것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죠. 사람마다 예금 계약하는데 그 예금 계약이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럴 때 그때마다 별도로 항상 계약 내용을 새로 체결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로 우리는 약관에 의한 계약을 해요. 약관. 그래서 신속성입니다. 신속성. 이게 장점이죠.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약관을 보통 누가 작성합니까? 사업자가 작성하죠. 은행이 작성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작성한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객들이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은 이런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1번 수신계약의 체결 방법 그래가지고 약관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 얘가 굉장히 많죠. 약관 계약이. 그래서 2번 약관의 계약 편입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도대체 이 약관이 왜 우리를 구속하느냐. 나중에 은행하고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은행이 깨알 같은 글씨를 내민다는 거죠. 당신하고 내하고 애초에 예금 계약 체결했을 때 여기 약관에 의해서 당신이 동의하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한테 내민다는 거죠. 그래서 왜 도대체 약관이 우리를 구속하느냐. 구속력의 근거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판례가 있죠. 이 판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5줄. 약관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이 만드는 거죠. 이 약관은 국회의원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자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아니다.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는 거예요. 묵시적으로 거기에 따르겠다고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 조금 조심하실 것은 개별적 동의는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신속성을 저해하죠. 우리가 약관을 보면서 여기 동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신속성을 제하니까. 그래서 이런 개별적 동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묵시적으로 그 약관에 전체적으로 따르겠다는 그런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합의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참고로 아실 것은
요런 약관에 의한 계약을요, 약관에 의한 계약을 우리는 부합계약이라 그래요. 부합계약. 따라온다, 이런 이야기죠. 부합계약이라 그러고, 요거는 또 하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 영역이 있는데, 요거는 계약 내용에 대한, 계약 내용 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니다. 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 왜 그렇습니까? 원래는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내용을 내가 지금 결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집을 1억에 팔겠다, 2억에 팔겠다, 뭐 등등요. 그래서 자기가 의사표시를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원칙인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약관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한이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약관은 이런 것을 우리가 부합계약이라고 하고, 이때 계약 내용의 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됩니다. 요것까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약관이 우리를 구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필요해요. 전제가 뭐냐? 반드시 사업자가 약관에 대해서 일단요, 이런 약관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알려줘야 돼요.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4번을 요구하면은 교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명시 교부 의무가 있고, 두 번째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약관을 설명해 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 측에서 우리한테 약관 중에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면서 요런 게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우리한테. 그래야지 우리가 그걸 듣고, 아이고 그거는 내가 너무 불리하니까 나 계약 체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 체결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게 있는데도 은행 측에서 설명을 안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은행이 약관을 들이대 밀더라는 거죠. 나는 그거 한 번도 설명 들은 바가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은 이때 은행은요, 그 약관 내용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명 의무가 약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양자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중요 내용은 들어보고, 그러면 내가 이 계약 체결해도 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선택의 여지를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나번에 보면은 약관의 계약 편입 요건해가 그런 말이 나오죠. 1. 약관의 명시 교부 의무해가 약관 규제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습니다. 그 조문을 그대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약관 규제법은 사업자는 계약 체결에 있어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 이런 약관이 있다는 걸 알려야 된다. 그 다음에 고객이 요구할 때는 사본을 넘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약관의 중요 내용이에요. 전부 다 설명하면 또 시간이 너무 지체되겠죠. 그러면은 약관을 만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신속성이 제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설명을 해줘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2번 사업자는 약관에서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가지고 예외 조항이 있기는 있죠. 그래서 이런 조문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뒤에 그럼 어떤 게 도대체 중요한 내용이란 말인가? 그것도 아셔야 돼요.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약 체결할 때 고객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될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그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가 계약 체결의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충분히 이해가 가죠.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체크하시고, 위반 시의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법이라는 것은 항상 위반했을 때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은행 측에서 설명을 안 했으면은 은행은 그 약관 조항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럼 반론이 생기죠. 고객은 어떻게 하느냐? 은행이 설명을 안 했을 때 고객은 은행이 설명 안 했지만 나는 괜찮다. 그 약관 유효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판례에 의하면은 제일 밑에 있죠. 그러나 이것은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고객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반대로 고객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학자들 간에는 되니 안 되니 그런 좀 학설 대립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다수설적인 입장이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고객은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래서 라본에 보시면은 하나 아주 좋은 예가 나와 있죠. 그 10에 나왔습니다. 6째 줄에
은행 거래 약관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예금 통장을 보면 제일 뒤에 이런 게 있어요. 깨알 같은 것이로. 뭐 읽어보는 분 아무도 없겠지만 예금 채권에 관해서 양도 금지 특약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금 채권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은행이 그거를 설명해 준 은행원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 예금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 법적으로. 이거잖아요. 설명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은행은 그러한 약관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은행 거래 약관에서 예금 채권에 관한 양도 금지의 특약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특약은 예금주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은행이 그런 설명 의무에 위반했다면 은행은 그것을 예금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거래에서는 예금거래 신청 시에 약관 사본 수령과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은행 편의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받아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왜 당신 설명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이제 따질 때 그냥 사본 내밀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좀 너무 은행이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소송 벌어지면은 은행이 패소할 가능성도 많아요. 그 다음에 3-2 예금의 입금과 고지 의무. 그래서 예금이 입금되었을 때 현금으로 입금되는 경우도 많지만 정권유로 입금되는 것도 많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은 해가지고 현금과 정권유. 자, 그 다음에 납은 입금 정권유의 범위. 갑은 제목만 보시면 되겠죠. 자정권이 들어올 수가 있을 것이고 타정권이 들어올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납은 정권유는 어떤 게 있느냐? 대부분의 경우는 엄수표가 되겠죠. 뭐 그런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유 입금과 예금 반환 청구의 성립 시기가 정권유 입금의 특성 해가지고 바로 현금화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언제 예금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것인가? 특히 납은요. 타정권의 입금과 예금 반환 청구의 성립 시기 그래가지고 47페이지 둘째 줄 거기 밑줄 그시면 됩니다. 일단 준소비 임치 계약이 성립되기는 성립되었는데 추심 완료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추심이 되어야만 현금화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를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조건. 일반 법률행위라고 조금 다른 이야기죠. 조건부 법률행위다 해가지고. 가령 이런 이야기죠. 너가 시험에 합격하면 이 자동차 주겠다. 그럼 상대방이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정려계약이라는 게 일단 성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정려계약하고는 다르죠. 앞에 뭐 단서가 달렸지 않습니까? 시험에 합격하면 이런 걸 조건이라 그래요. 왜? 장래에 이제 시험에 합격하고 안 하고 장래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사람이 시험에 합격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불확실하죠. 이런 것을 우리는 조건이라 그래요. 아니면 이럴 수가 있죠. 너 생일날, 앞으로 다가오는 너 생일날, 일주일 후에 너 생일날 내가 이 자동차 주겠다. 이거는 장래에 일어나는 이야기지만은 그건 장래에 확실하지 않습니까? 생일은 필연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기한이라고 그래요. 기한. 그래서 조건과 기한은 어떤 단서를 단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부관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일단 법률행위를 할 때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 기한을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정려계약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냥 정려계약은 나중에 이 사람이 정려계약 성립했을 때 그 변제기에 이르러가지고 이행기에 자동차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계약은 성립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사실이 발생해야 돼요? 조건이 달성돼야 됩니다. 이걸 조건의 성취라 그래요. 시험에 합격해야만 이 사람은 청구권이 발생하죠. 그런 이야기예요. 청구권 발생. 아니면은 생일이 도래한다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구권이 발생하고 안 하고는 요 사실이 이루어져야만 청구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일반 계약하고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요? 추심 완료를 조건으로 한다 그랬죠. 일단은 타전권이 들어오면은 요 시점에서 예금 계약은 성립하는데 나중에 추심이 완료돼야 된다는 겁니다. 추심이 완료. 부도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비로소 이때 예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이론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정지조건부라 그럽니다. 정지조건부.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법적으로 권리가 발생 안 한다는 거죠. 권리가 발생 안 하고 정지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정지조건부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두째 줄에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은 추심 완료를 정지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런 말이 나오죠. 이 견해에 따르면 담당 직원이 엄수표 등을 수령하여 이를 확인하면서 예금 계약은 이때 성립하는데 나중에 반환 청구권은 이때 발생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밑에 거 보시면은 그 나번에 제일 밑에 보시면은 밑에서 넷째 줄 예금거래 기본 약관이라 그래가지고 그 똑같은 말이 나오죠. 약관 7조이랑 타 점권의 입금에 따른 예금 계약의 성립 시기를 원칙으로 추심 완료시로 약정을 해놨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기합수표는 부도날 위험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시기간 안에 사고 신고가 없어서 결제될 것을 은행이 확인할 때는 언제요? 예금 원장에 입금이 기록된 때 좀 앞당겨주죠. 예금 계약의 성립 시기로 본다. 그래가지고 추심 완료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실무상 유의사항 뭐 별로 볼 거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그냥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권유 입금과 실무상 유의사항. 그래서 갑은 타점권의 수납과 실무상 문제점. 뭐 결제되면은 뭐 첫째 줄 별로 문제될 것이 없죠. 근데 부도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이제 나번에 부도 음수표에 대한 소진의 권리 그래가지고 뭐 두째 줄에 보면은 타점권을 입건했는데 부도 처리됐을 때는 소진은 어떤 권리를 가지느냐? 발행인에 대한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3년 동안 책임을 중화할 수 있습니다. 음수표에 가보면은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지급이 거절됐다면은 이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3년 동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소구권이라 그럽니다. 배사한 사람들한테 대해서 책임을 이제 제시하는 건데 굉장히 이거는 어려워요. 적법한 직업 개시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상법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가 따르는데 이런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나중에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답은 실무상 유의사항 마찬가지고요. 4번 입금 정기 부도가 났다. 답은 제목만 보시면 되죠. 부도 사실을 당연히 통지해줘야 되겠죠. 입금된 정권료가 부도 처리되면은 그 사실을 입금명에 통지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누구한테 통지해줘야 됩니까? 넘겨보시면은 통지의 상대방 그래가지고 첫째 줄 통지 및 반환의 상대방은 입금인에게 해줘야 되겠죠. 거래처가 입금했으면 당연히 거래처한테 통보해주고 그 다음에 제3자가 무통장 입금을 했으면 제3자한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답은 부도 실물을 돌려줘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세째 줄 부도 실물 돌려주면서 권리 구제 수단을 같이 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건 아닌데 고객 관리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두째 줄 부도 실물을 그냥 돌려주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도 객관식으로 문제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권리 구제 수단을 같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예금의 변동과 고지 의무. 별로 이런 일은 사실은 많이 발생하지 않죠. 근데 어떨 때 발생합니까? 두째 줄에 아까 보신 것처럼 제3자가 이 예금 채권을 압류했다든지 또는 직업 정지 요청이 왔을 때는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사다시 알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고지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이런 거. 뭐 거액예금 통보제도 활용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3관을 마치고요. 그 다음 4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쟁 예방 조치의 강구. 항상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죠. 그래서 분쟁 예방의 필요성 1번, 2번, 중요성 이런 거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당연히 거래 성질을 파악해야 되겠죠. 법적으로 이게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 정확하게 조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2번, 고지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되니까 고지 의무를 이행하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3번 분쟁 예방의 방법. 갑은 특약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특약도 일종의 약속입니다. 계약이에요. 그래서 특약을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둘째 줄에 예금거래 신청서의 여백에 필요한 사항을 적거나 별도의 각서를 받는지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직접 자스를 해야 됩니다. 자스가 포인트죠. 그래서 항상 자스 안 하면은 나중에 법적으로 분쟁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자스가 포인트가 된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 납은 그 특이하게 있으면은 전산 처리해 놓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실무적용의 예, 문제의 제기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에는 나올 그게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시고 시험용으로는 아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분쟁예금의 처리가 보죠. 분쟁예금의 일반 이번에 공부하실 때 강약을 조절하시고 지금처럼 별로 논점이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슬슬 읽어봐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는 아무 그게 쟁점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연필로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분쟁예금의 처리 2-1 분쟁예금의 일반적 처리 해가지고 자 1번 A가 나오고요. 2번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서로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거죠. 예금자가 지금 서로 어떤 내가 이 예금의 진정한 주인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은행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가장 좋은 것은 당사자의 합의 유도입니다.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첫째 줄 체크하시면 되겠죠.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당사자 합의를 유도한다. 근데 이게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납은 진정한 권리자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첫째 줄 통장의 소진에게 인감 대조동을 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470조 아까 말씀드렸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해서 변제를 했다면 은행은 면책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항이라든지 아니면은 애시당초 면책약관이라는 것들 이런 것을 있으면은 활용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헷갈린다 이러면은 변제공탁을 검토하면 됩니다. 그래서 변제공탁이라는 제도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지금 채무자고요. B라는 사람이 채권자이지 않습니까? B라는 사람이 채권자이다. 이 사람은 서울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대전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게 예금 채권이 아니고 1,000만 일반 이익에 대여금 빌려준 채권이라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기본적인 걸 일단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채권자 주소에 돈을 가져가서 빚을 갚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와서 빚 받으러 와야 되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전의 경우에는 이런 것을 우리가 지참채무라 그래요. 지참채무. 채무자가 이쪽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급 장소가 어디라고요? 채권자의 주소에서 지급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 민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고 그런데 채무자가 물론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나 그런 거 많이 하겠죠. 여하튼 현실적으로 A가 B의 집에 갔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B가 집에 없어요. 수령 불능. 왜냐? 외국 여행 가가지고 지금 은행 뭡니까? 비행기가 막혀가지고 그 날씨 같은 것 때문에 못 오고 있는 거예요. 수령 불능. 아니면 아예 B가 수령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어떤 경우에는 채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 불확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가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 B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그러면 채권을 상속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상속인이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명이어서 도처에 흩어져 있어요. 이때 채무자 입장에서는 누가 상속인인지 알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채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이런 세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B가 돈을 수령을 못할 거 아닙니까? A가 도로 이 돈을 가지고 와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니까 채무가 이게요 여전히 존속을 해요. 채무가 존속. 채무가 존속을 해요. 그러면은 A가 불리하죠. 채무가 존속한다는 이야기는 자기는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했는데 상대방 측에서 이런 사정이 벌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일종의 뭐라고 하는 거니까 변제의 제공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이 A가 B의 주소에 가가지고 자 빚 갚으러 왔습니다 하는 거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변제의 제공이라 그러고 변제의 제공이 일어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이제는요 지체 책임을 지지 않아요. 날짜가 지나도 이 사람은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 자기는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채무는 존속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는 이 1,000만 원 대여금을 5월 1일 날 갚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돈을 안 받는 바람에 도로 들고 와가지고 지금 5월 1일이 지나고 있다는 거죠. 원래 돈이라는 것은 제 날짜에 갚지 않으면은 늦어진 것만큼 지체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걸 지연배상금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변제의 제공이 있었기 때문에 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채무가 여전히 존속하지 않습니까? 불편하죠. 이럴 경우에 A는 이 돈을 변제의 용도로 공탁을 해버리면 돼요. 공탁. 그래서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탁소에 일정한 요건을 밟아가지고 맡겨버리면은 이제는 이 사람은 더 이상 채무자가 아니에요. 공탁소에 맡겨버리면은 그 순간 이 사람은 채무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B가 내가 그 돈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A는 채무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변제 공탁을 하면은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불능, 수령 거절, 채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A는 변제 공탁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요건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금융기관이 진정한 권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변제 공탁을 함으로써 금융기관은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자기는 채무를 면할 수가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제 공탁 아시기 바라고. 그래서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제일 끝에요. 근데 변제 공탁을 해버리게 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또 손해가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제일 끝에요. 되도록이면은 실무상으로는 공탁을 하지 않으면 손해가 크다는 등의 어쩔 수 없는 사정을 할 때만 공탁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그렇게 밑줄 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변제 공탁은 또 의미가 있는 게 변제 공탁은 그거 적어 놓으십시오. 이게 최선이 아니라는 점, 차선이라는 점. 최선은 뭐라고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게 최선이라고 그랬죠. 그게 최선입니다. 변제 공탁은 최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랍은 소송 결과에 따른 처리라 그래가지고 이 일상과 같은 방법으로 안 되면은 방법이 없죠. 소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자의 확인 그래가지고 권리관계를 다투지 않는 경우 해가지고 얘가 나와 있고 2번 권리관계를 다투더라도 권리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가지고 얘가 나와 있죠. 아주 쉬운 예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넘어가고 2-3번 해가지고 변제공탁 해가 제가 말씀드린 게 나오죠. 1번 두째 줄 수령 거부, 수령 불능. 그 다음에 채권자가 누군지를 알 수 없어야 되는데 과실 없이가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알 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해보시면 됩니다. 2번 변제공탁 사유 똑같은 말이 또 나오죠.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60페이지 보면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일곱째 여러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요. 지금 변제공탁의 방법 이런 거 설명은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 시간이 애매하니까 다음 시간에 변제공탁 부분을 2-3번 있죠. 그거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변제공탁부터 이어가겠습니다.